안녕하세요. 찐테크TV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소장님과 함께 좋은 컨텐츠 가지러 한번 와봤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다 다뤄봤어요. 메타버스도 다뤄봤고 반도체니 2차전지 그리고 얼마 전에 배당주까지 다 다뤄봤는데 그래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 내년에 경제 전망이 어떨지, 그리고 내년에 어떤 종목이 오를 수 있을지, 저희가 이제 미래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래를 준비한 투자자로서 2022년 전망 정말 궁금하거든요. 인트로가 긴 거 보니까 좀 힘든 부탁을 하시려는 거죠. 사실은 정말 어려울 수도 있는 건데 내년의 전망에 따라서 무슨 종목이 좋을까? 와, 어려운 종목을 찍어주세요. 야, 코스피 지수 찍기보다 더 어렵다. 작년에 그거 아세요? 거래소 출입 기자들이랑 거래소 직원들이 코스피 연말 종가 맞추기 놀이를 했어요. 재밌겠다. 거의 다 틀렸어요. 그때 사람들. 그거 못 맞출 것 같아요, 솔직히. 12월에도 종가를 못 맞춰요. 12월에도? 네. 그러면 저희는 그걸 한번 뛰어넘어보는 좋은 컨텐츠를. 알겠습니다. 우선 어쨌든 확실한 걸 말하면 맞추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누구나 알고 싶어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제 돈이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제 관점에서 왜 여기에 돈을 얼마큼 넣었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2022년 증시가 결국 어떻게 될지 간단하게 리뷰만 해주실까요? 엄청 오를 것이라 생각을 해요. 네. 지금 3,000선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악재들도 있는데 저는 어쨌든 그냥 저의 돈의 베팅은 밑으로 내려간다의 베팅이 아니라 거의 굉장히 올라간다. 3,500 정도 이상? 상반기에. 상반기에만 지수가 거의 10% 20%가 뛰네요. 네, 꽤 오를 겁니다. 꽤 올랐을 때 우리 어게인 그때 한 1월달, 2월달에 많이 올랐던 주식들이 있어요. 그것들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되게 좋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못 오른 것들이 있어요. 맞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내가 전쟁을 딱 나갈라 해요. 갈라 했는데 성문 열고 다 나갈라 했는데 저쪽 뒤에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찝찝한 거예요. 괜히 뒤통수 좀 따갑고. 네, 뒤통수 따갑고 괜히 우리 빈집털이 당할까봐. 그래가지고 찝찝해서 지금 이제 사람들이 지금 섣부르게 가지 못하는데 적이 힘이 없다, 못 쳐들어온다라는 것만 확실해지고 나면 성문을 열고 다 돌격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제 판단에는 저 적은 쳐들어올 수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악재들, 오미크론이라던가 이런 악재들이 의외로 별로 힘을 못 쓸 것 같다. 오히려 호재가 많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상승에 지금 베팅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저도 상승에 베팅을 하고 싶은데 오미크론에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으니까 뭔가 뒤에 약간 시한폭탄이 있는 느낌이거든요. 이게 이게 좀 불안한데 이 불안을 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 방법이 있을까요? 오미크론이라는 게 돌기가 32개잖아요. 그래서 점점 일반 감기처럼 낮아지고 있다. 치명률에 대한 뉴스가 아직까지도 안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지금 나온 지 꽤 오래됐는데. 그러고 제가 봤을 때 이제 미국에서 그 권위자들 있잖아요. 그 보건당국이라던가 빌 게이츠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22년에 끝날 것이다라고 거의 공통적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22년에 끝난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보통 이제 끝난다라고 하면은 정말 끝났을 때부터 오르는 게 아니라 끝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부터 올라요. 생각보다 우리가 빠르게 보통 22년이라 그러면 하반기까지 볼 수 있겠지만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은 상반기 내에서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증시의 악재를 계속 눌렀던 그리고 인플레를 계속 일으켰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그 LA 쪽 항구에 트럭 운전사가 없대요. 맞아요. 그러니까 컨테이너가 와도 트럭 운전사가 있어야 이 컨테이너가 물류가 나가는데 물류가 안 나갔던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도 하역 물류를 10% 더 올리고 더 절차를 빡세게 만들었는데 48시간 안에 PCR 검사 받은 걸 가져와야지만 하역 작업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생각보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점점 물류비가 올라가고 계속 이제 어떤 시간이 걸리고 인플레의 어떤 요소가 됐었던 건데요. 제가 그래서 이번 3분기에 가전회사들 재무제표를 봤었어요. 쭉 내려보니까 이익을 못 냈습니다. 매출은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뚝 떨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물류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제조는 태국에서 한다던가 중국에서 하고 수출과 수입을 하는 기업들은 지금 물류비 때문에 이익을 많이 깎아먹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물류만 원활하게 되고 나면은 그 부담이 뚝 떨어지게 되고 인플레이션 우려라고 했던 것들이 꺾이기 시작할 거고 전반적으로 좀 우리가 말하는 경기 활성화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오미크론은 내년에 정말 종식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그동안 이제 문제가 있었던 물류 비용, 이제 글로벌 물류 비용이 좀 해결이 될 거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비용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그동안 많이 올랐던 그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쫙 해서 영업 비용이 좋아지게 되겠네요. 그럼 매출로 치면 이제 판매량도 늘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 인플레로 인해서 했으니까. 그러면 고용이 늘어야 된다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장 힘들었던 데가 동남아였었어요. 관광 안 되죠. 지금 그렇죠. 물류 막혔죠. 그렇죠. 그리고 제조 안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뭐 보급률도 백신 보급률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가 좀 많이 힘들었는데 고용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좀 활발해지게 될 거고 이제 돈을 벌자. 아이들도 그동안 학교에 맡기는 건 찝찝했었는데 이제 아이들도 학교에 다 맡기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과감하게 돈 벌러 다닐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금리가 인상 추세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노동의 가치가 올라가져요.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이제 투자 자본의 가치. 한마디로 막 열심히 일했는데 옆에서 나는 그냥 코인으로 100억 벌었어 이러면 막 현타 쫙 오잖아요. 근데 금리가 올라갈수록 현타가 안 오는 거예요. 다 이렇대. 역시 일하는 게 짱이네 이러면서 네. 월급 받는 게 좋아. 네, 그렇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이 좀 밸런스가 맞아갈 것이다. 결국은 이제 불균형했던 거 다시 맞아가는 거고 그 맞아갔을 때 고용이 늘어나고 지표가 좋아지고 물가는 안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질 건데 그때가 저는 어떻게 보면 골든 크로스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와 진짜 얘기만 들어도 설레는데 예. 그러면 저도 상승에 한번 배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 살 거예요? 오늘 이제 방송을 듣고 저도 골라보려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그 모멘텀들을 방금 갑자기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크게 상승할 만한 요인 어떤 게 있을까요? 언택트와 반대로 이제 컨택트가 되겠죠. 컨택트. 네. 지금 제가 보는 거는 뭐냐면 화학주들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아요.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봤을 때 화학주가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표들은 아직 뭐가 나오지 않았는데 벌써 돈이 화학주에 들어가서 화학주를 들어 올리려는 모습이 보여져요. 그렇다는 얘기는 경기가 호황이 올 것이다라고 지금 베팅하는 투자가 늘었다라는 거죠. 보통 이제 월드컵 경기가 열리기도 전에 사람들은 뭐 축구 도박사들이 지금 어느 팀에 걸었습니다. 그렇죠. 배당률이 몇이다라는 걸 보고 나서 돈은 여기가 이긴다라고 지금 벌써 다 분석을 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경기 호황이 온다라는 거에 돈이 이만큼 걸려 있구나. 그럼 그 사람들은 다 목숨 걸고 돈 건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는데 화학주라는 거는 굉장히 상징하는 의미가 커요. 어떤 게 있을까요? 경기가 활성화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화학으로 만들어내는 게 대표적으로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으로 굉장히 많은 물질을 만들어내죠. 뭐 범퍼라던가 가전제품이라던가 뭐 생활용품부터 다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경기가 조금만 민감해져도 플라스틱 수요가 확 늘고 줄고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화학주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그 이상의 수요가 나올 것이다라고 돈들이 벌써 예상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다 경기가 좋아진다는 걸 베팅을 하고 있는 그런 게 되는 거네요. 보복 소비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보복 소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코로나를 마스크 낀 걸 생각해 봤더니 어제 만난 고등학생이 이러더라고요. 입학 이후로 지금 계속 마스크를 썼대요. 이제 고1 입학해서 지금 이제 고2가 끝나가는데 그렇죠. 아직까지 마스크를 쓴 거예요. 1년만 더 길어지면 얘는 고등학교 3년 내내 마스크를 쓴 거예요. 서로 나중에 얼굴도 못 알아볼 수도 있겠어. 그래서 군대를 생각해 봤더니 지금 잘했으면 코로나 때 입대한 친구가 지금 코로나 끝나고 제대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마스크 끼고 입대하고 마스크 끼고 제대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럼 우리가 2년 동안 잃어버린 게 무엇이 있을까? 그때 군대 제대할 때 혹시 기분 아시죠? 저는 3년 3개월을 해가지고 오래 하셨네요. 좀 오래 해서 제대했을 때 그 느낌 있잖아요. 뭐래도 다 기쁜. 맞아요. 숨 마셔도 행복한. 그런 소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갑자기 소비가 순간적으로 확 늘기 때문에 경기 지표가 순간적으로 잘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 얘기도 있잖아요. 뭐 저는 사실 2년밖에 군대 생활 안 해가지고 그 3년 3개월의 그 느낌을 모르긴 하는데 사실 근데 막상 제대하고 보면은 너무 신나고 좋았는데 결과적으로 별거 없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혹시 그렇게 되면 어떡하죠? 일시적인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일시적인 것 때문에 우리 상승의 기울기가 가파랐다가 어느 정도 정상화되고 나면은 이제는 조금 그래도 좀 완만하게 가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아까 말한 대로 코로나 끝나는 거 다 보이고 이제 국민 여러분 마스크 풀고 다니세요라 했을 때
그때 주식을 사는 것보다는 이제 풀리지 않을까 먼저 예측하고 들어가는 게 좀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제가 이제 해외 주식 쪽을 하고 있는데 네. 그 해외 쪽은 어떤 나라가 괜찮을지 이거 솔직히 약간 귀뚱. 이제 보통 저도 이 투자법은 추천을 안 해요. 여러분들한테. 왜 그러냐면 돈이 들긴 하는데 무서워서 못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위험이 크군요. 지인들이 거긴 아니지 하는데 들어가면 돼요. 벌써 무서운데? 그래서 지표들을 봤더니 제가 보니까 중국이 지금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상하다. 위안화도 굉장히 가치 절상이 되고 있고 맞아요, 실제로 맞아요. 투자 자금도 계속 유입되고 있고 지수도 완만히 잘 상승하고 있고 그러니까 헝다든 뭐든 간에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홍콩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지 중국 상해 지수는 괜찮거든요. 맞아요. 이거 보니까 중국 주식이 괜찮겠다 생각했는데 주변들한테 다 물어봐도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물어봐도 그건 아니지. 이러면서 그때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저희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집을 샀을 때 우리 어머니가 그건 아니지 하면서 막 화냈단 말이에요. 하지만 네, 그래서 제가 한 채 더 샀어요 다음 주에. 그랬더니 이제 네 마음대로 하면서 정말 크게 화내셨어요. 그 뒤부터 부동산 상승 시기가 왔습니다. 투자를 이렇게 해야 되죠. 이게 남들이 그만큼 나쁘게 봤다라는 건 그만큼 가치 절하가 돼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런데 돈은 들어오고 있다. 대중의 인식은 나쁜데 지금 돈이 들어오는 건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미중 무역 갈등의 요소까지 계산을 하게 되면 아마 뭐 인도라던가 인도도 예, 그렇죠. 그리고 베트남이라던가 이런 쪽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인도는 저번 10월 달에 너무 오버슈팅을 좀 해가지고 잠깐 조금 조정을 받고 있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뭐 줄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달리고 있는 걸 봤을 때 언제부터 올랐냐면 중국의 요소수 사태라든가 이럴 때부터 석탄 문제 있을 때부터 네, 맞아요. 이제 중국에 있는 그 밸류 체인들을 자국으로 가져오고는 싶은데 뭐 보다시피 마진은 안 나고 환경에 오염만 시키겠다 보니까 이걸 가져오고 싶지는 않고 우리말은 짬철이죠. 이거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했더니 옆에 베트남이 손든 거예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가깝네 좋네 하면서 이제 이전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기 베트남에 있는 약간 기초 소재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제조업과 관련된 것들 밑바탕 내는 것들 이런 기업들이 괜찮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소수 사태 때문에 동남아 쪽, 베트남 이쪽이 굉장히 수혜를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인도랑 베트남 이건 좋게 보고 있었는데 역시 감사합니다. 저의 생각에 확신을 좀.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까지 좋은 얘기만 들었잖아요. 예. 솔직히 이제 소장님 말씀만 들었을 때는 너무 투자를 안 하면 이거 바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좋은 것만 짚었으니까 이제 좀 나쁜 것도 안 짚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불안하니까 그건 짚어보죠. 알겠습니다. 우선은 하나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그게 있어요. 그 ETF. ETF? 2년 동안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패시브 자금이 엄청 들어갔죠. 제가 이제 뭐 몇몇 또 일이 있어가지고 ETF 담당하는 이제 애널리스트들 만나고 얘기해 보면은 ETF가 얼마나 지금 규모가 커졌는지에 대한 자랑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ETF는 패시브 자금이잖아요. 맞아요. 수동적으로 팔았다가 들어왔다 하는 자금인데 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거는 감정이 없이 그냥 오로지 수요와 공급만으로 들어왔다 빠지는 건데 만약에 어떤 하락장의 시그널 우리가 알 수 없는 블랙먼데이 같은 게 터졌을 때 이 ETF가 하락을 더 하락시키는 주범이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월가에서도 AI로 이렇게 매매를 또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매매들도 있고 프로그램 매매도 있고 해서 이게 나중에 조금만 하락 시그널을 던져도 순식간에 하락으로 밀어붙이는 어떤 우리 비트코인으로 치면 고래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만약에라도 상승을 본다 하더라도 레버리지는 절대로 쓰면 안 되겠다. 왜냐면 이 AI나 이런 거 봤을 때 위아래로 흔들 때마다 사람들이 신용이 털려나가는 걸 보잖아요. 그랬을 때 아마 그런 계산까지 하면 꽤 위험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제가 말씀하셨잖아요. 패시브 자금이 엄청 많아지고 있으니까 그 진짜 유동성 폭탄이 만약에 이제 하락에 떨어지게 되면 진짜 아찔하죠 사실. 그래서 2008년에 보면은 그때 글로벌 금융위기를 만들었던 게 MBS였잖아요. 주택저당 채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CDO를 만들고 CDO가 파생 상품에 CDO에 CDO를 또 만들다가 나중에는 이거의 보험이는 CDS까지 만들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제 파생계를 막 확 키웠다가 뻥 하고 터진 것처럼 그렇죠. ETF라는 게 지금 너무 커졌기 때문에 이게 어떤 돌발 변수를 줄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투자를 하더라도 레버리지는 절대 걸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ETF의 넘치는 유동성이면 음.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중국 리스크예요. 중국시.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서 성장률을 지금 3% 후반대로 낮추겠다라고 이제 보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지준율도 낮췄어요. 맞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번에 그 경제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공동부유라는 단어를 조금 빼고 그 다음에 안정 속의 성장이라는 단어를 계속했어요. 안정 속의 성장이라는 단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뭔가 어떤 안정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 맞아.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조치를 하면서 성장을 하겠다. 성장이라는 단어는 이제 그쪽 중국 국민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단어인 거고 이 안정에 계속 이야기를 28번인가 했더라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약간 불안한 상태가 아닌가. 그리고 채권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극복하냐라고 하면은 이제 그 중국 내에서 인프라를 터뜨리겠다. 그리고 이제 고부가 가치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국가 입장에서는 고부가 가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이제 앞으로 국민 소득을 늘리고 소비를 늘려서 생활 수준을 올리겠다는 말을 했지만 제조업 국가가 갑자기 IT라던가 이런 4차 산업 기반으로 확 넘어갈 때 중간에 이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여태까지 뭐 1차 산업혁명 때도 그랬고 매번 산업혁명 때마다 기존의 산업을 했었던 사람과 새로운 산업으로 넘어가는 사람의 이 양극화, 사회적 갈등이 많이 발생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도 보면 중국 같은 경우는 경기 호황과 불황에 따라서 대한민국 증시들이 많이 휘청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렇죠. 그런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다 사태부터 해가지고 중국의 건전성 문제가 좀 제기되고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사회적인 문제까지 겹쳐진다면 시한폭탄이 또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제일 걱정되는 건 솔직히 대만이에요. 지금 어제 뉴스에서 나왔던 게 이 대만에서 발언하는데 이제 지도를 딱 틀고 발언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미국 쪽에서 사고라고는 하는데 딱 그 타이밍에만 화면이 꺼졌어요. 그리고 바이든이 했던 말이 이런 거 있거든요. 하나의 중국을 맞아요. 인정한다. 맞아요.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미국이 철군을 했듯이 막상 중국과 대만의 어떤 갈등이 벌어졌을 때 미국이 참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정학적 갈등 요소가 나오는 거고 실제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툭툭 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미국이 참전을 하냐 안 하냐가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 어떤 대만 사태에 미리 대한 프리뷰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만약 근데 보니까는 입으로 더 거세게 항의하고 실제로 움직임이 없습니다. 뭐 함대를 배치했다, 뭐 군사도 같이 가장 근처까지 뭐 주둔을 한다 이런 얘기도 없이 하면은 혼내줄 거다, 안 된다라는 말로만 되풀이하는 거 봤을 때 바이든의 영향은 뭐냐면은 일종으로 치면 우리 라인까지만 방어를 하고 확실하게 우리 라인만 방어하고 아닌 곳들은 굳이 우리가 무리하게 들어가서 금전적인 손실을 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돈이에요, 전쟁도. 그렇죠. 대만까지 우리가 뭐 굳이 포함할 필요가 없다. 뭐 우크라이나까지 포함할 필요가 없다. 아프가니스탄까지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 그냥 우리는 필요한 돈 안에서만 딱 필요한 곳만 지키겠다는 단어죠. 그렇게 보면은 러시아와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기회라고 볼 거고 갈등이 많이 벌어지지 않을까. 예, 그래서 방산주라도 사야 되나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로키드 마틴 사야 되나 이러면서. 아니, 사실 지금 뭐 러시아 문제도 그렇고 진짜 중국과 대만 문제도 그렇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점차 커지고 있으니까 투자하기 굉장히 좀 불안할 수는 있는데 이런 입장에서 우리 소장님 같은 전문가분께서 저희가 어떤 데 투자하면 좋을지 오늘 찌보주에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그 얘기였구나. 그렇지. 제가 보고 들어서 지금 문제는 뭐냐? 그럼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 어디?